지금 로봇과 우주항공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뭐 인구 구조의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예. 뭐전 세계가 이제 인구는 늘어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인구가 소멸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노동력은 이제 해가 가면 줄어든다라는 거고, 이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건데, 열심히 이제 출산에 대한 것들 독려하는 것도 좋겠으나, 그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로봇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거고, 또 우리나라가 현재 또 수십 년 동안 보면 그 생산형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에서 인구당 쓰는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로 수십 년 동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는 그 로봇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네, 그런 와중에 인구가 좀 빠지고 이러니까 훨씬 더 로봇에 대한 개념들이 좀 늘어난 게 이제 국내 사정으로만 보면 그렇고, 뭐 사실 전 세계 가장 부자이면서 뭐 최고의 아이디어 뱅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앨런 머스크의 어떤 뭐 존재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가 결국 로봇의 사회더라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로보택시 선보일 때도 거기 뒤에 그 명판은 아임 로봇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퀴 달린 로봇이라는 개념이에요. 로보택시의 개념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주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스페이스 X가 이번에 빠르면 상반기 중에 IPO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역대급의 크기거든요. 지금 인정받고 있는 시장 가치가 거의 뭐 1,500조에서 2,000조 가까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쪽과 이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도 있고, 또 전 세계가 뭐 방산 개념을 넘어서 이제 우주 쪽으로 또 웬만한 선진국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달에 이제 유인선을 보낸다든지 뭐 화성까지 관측이 나간다든지 이런 이제 기술적인 경쟁들을 하는 것도 우주항공주의 어떤 섹터를 하나 또 새로운 신사업의 분야로 끌어올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AI라는 게 또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AI가 계속 그냥 LLM 모델 통해서 뭐만 검색하는 식에서 끝난다고 하면 AI의 확장이 없겠죠. 근데 역시 또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뭐 작년 CES부터 얘기 많이 하는 피지컬 AI죠. AI가 확장을 해서 어떤 쪽으로 디바이스가 나갈 거냐? 결국은 로봇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뭐 AI 전도사라고 할까요? 젠슨왕과 앨런 머스크의 어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로봇과 우주항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보틱스 산업 장기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로봇들 범주로 보면 크게 보면 3, 40개 정도 종목이 거론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면면들을 보면 아직까지 뭐 흔히 말해서 구멍가게 수준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뭐 대형 그런 중공업 계열들의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은 로봇주라고 굳이 이제 분류를 안 하고 작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로봇이 휴머노이드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좀 경량화된 그런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들 중심으로 로봇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나라 로봇주가 약간 가벼운 그런 인식을 받기도 하고, 가벼운 데다가 또 중소형주인데다가 매출도 없네요. 이러다 보니까 어닝 시즌 때마다 또 약간 부정적인 평가 받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방금 전 질문에서도 있었듯이 로봇은 사실 해가 가면 갈수록 아마 쓰임새가 더 다양해지고 누적해서 나오는 어떤 뭐 설치 대수라든가 이용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개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심하고 일본 같은 데도 심하지만 초고령의 사회가 올 것이고, 또 선진국 중심으로 그런 노동력 상실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으려면 로봇이 절대적으로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봐선 당장 돈을 못 벌긴 해서 어닝 시즌 때마다 고개 숙이긴 해도 해가 가면 갈수록 로봇들한테 약간 살이 붙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서비스용, 또 물류 뭐 이송하는 로봇이라든가, 특히 또 요즘 각광받고 있는 의료 로봇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로봇주가 사실 2, 3년 전부터 움직이긴 시작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봇을 인수하면서 이제 그런 모멘텀이 생기긴 했는데요. 최근 작년 여름에 그 8월 달에 그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하면서 또 모멘텀이 크게 생긴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복수노조와의 그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 훨씬
훨씬 더 아마 쓰는 그 종업원 수를 좀 줄이고 아무래도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무인화 공장이라든가 로봇을 실제 작업에 투입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3월 10일쯤에 그 노란봉투법 시행이 또 예정이 돼 있어서 그때쯤 되면 또 하나의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은 단순 발사체 테마인가요? 아니면 장기 발전 산업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우주항공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하늘 쳐다보게 되는데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별이 보이고 또 뭐 달이라고 하는 어떤 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사실 이게 흔히 말해서 뭐 B2C 산업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우주항공에 대한 관점들은 사실 제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도 왜 뭐 발사했을 때 전 국민적으로 감동하고 와 환호를 지르긴 하지만 거기에 타서 우주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달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주로다가 로켓을 날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들도 있어서 과거로부터 이제 나랑 좀 무관해 이렇게 좀 치부되었던 업종인 게 맞는데요. 최근에 저는 조금은 이제 그 소비자들의 층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는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위성 인터넷을 이용한 것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굉장히 좀 유망하게 쓰이다 보니까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뭐 지상에서 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통신 상황을 우주에서 컨트롤해가지고 소외감 없이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구나. 이게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이디어 수준이긴 하지만 지상의 데이터 센터가 너무 이제 큰 단위로 만들려면 전력 부분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역시 대담한 머스크의 발상인데요.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나사에다가 100만 기 정도의 위성을 날리겠다고 뭐 승인 신청해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그러면서 진짜 뭐 저 지구 상공에다가 데이터 센터 만들게 되면 태양하고 가까우니까 에너지 효율도 높게 받을 수 있고 또 그 발열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우주는 좀 춥다는 인식이니까 발열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고 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주가 만년 그냥 미제 대상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지구에서 기술만 조금 보강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이렇게 좀 판단이 되면서 장기 발전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충분히 높고요. 또 최근에 좀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연기가 될 걸로 보여요. 근데 아르테미스라고 미국에서 그 달 착륙 유인선을 54년 만에 지금 발사하는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되면서 역시 앨런 머스크의 꿈인데 10년 내로 달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사는 마을 같은 거 조성한다. 요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우주 관련주는 변동성이 너무 큰데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사실 재미있기도 하고 또 로봇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뭐 취향 따라서 좀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게 인간의 어떤 뭐 삶을 대신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진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뭐 달을 간다, 화성을 탐사하고 온다. 이거 진짜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굉장히 멋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고난이도의 어떤 좀 큰 기술력이 들어가는 테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식품회사라든가 식품 기업을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잖아요. 흔히 말해서 뭐 S라면 같은 거 해보면 아우 매운 그런 불닭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얻고 있다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고 한 번쯤 먹어보면 뭐 끊을 수 없는 맛이야 이렇게 경험도 좀 쉽고 그런데 우리가 휴머노이드라든가 사실 우주항공과 관련된 뭐 로켓이나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는 상당히 아직은 뭐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크니까 조금만 비중을 들어가도 그 변동성을 오롯이 느끼시면 상당히 큰 계산의 편차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이 업종과 섹터에 대한 이해가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변동성만 따먹는 그런 아예 스캘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주가 자체를 그냥 이용한다 이러시면 되는데요. 이걸 내가 장기 투자 산업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면 저는
시간이 아직 충분히 걸려서 완성되는 업종이라는 차원에서 이를테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각 섹터의 한 10% 정도 내외 비중, 한 자릿수도 좋아요. 한 5에서 한 10% 정도 비중 들어가지고 아마 기술이 더 진일보되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한 5%, 10%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한 3, 4년에서 5년 정도의 어떤 그 투자 타이밍을 갖고 장기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그냥 5년, 10년 있다, 물론 진짜 제가 보기엔 큰 이상이 없으면 되게 발전할, 그리고 산업적으로 커질 확률이 높은 섹터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뭐 내 가지고 있는 포트의 한 50%를 이쪽으로다가 꽝 박아서 무조건 5년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다리시는 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닝 시즌 때마다 그런 고생하세요. 숫자가 안 나오면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고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스스로 좀 무너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무너짐을 좀 방지할 수 있을 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매년 조금씩 업어가는,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시장에서 특히 주목할 로보틱스 우주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우리 로보틱스 쪽에서는요, 지금 뭐 그런 그 택배라든가 물류회사 같은 경우는 자율 배송 로봇이라든가 물류 자동화 로봇 관련된 쪽에서 아마 좋은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뭐 흔히 말해 영어 약자로 AMR이라고 하는데 자율 이송 로봇 이런 쪽과 관련된 종목들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래도 로봇 쪽이 나중에 서비스 로봇, 지금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릇 배달해주는 로봇 있지만 그건 사실 되게 아주 단편적인 서비스고, 지금 인류한테 제일 필요한 거라고 하면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AI의 확장과 함께 이제 수술 로봇 같은 게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의대 정원 얘기도 잠깐 나오지만 의사분들의 어떤 수요 대비해서 공급은 앞으로 많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수요 대비해서 모자라다는 인식이 많은데, 그것들을 주도적으로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건 수술 로봇의 확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생명하고 연계가 된 거기 때문에 수술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주항공 쪽은 아무래도 기본 베이스가 그냥 우주만 추구한다 그러면 매출단이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산 쪽하고 같이 하는 기업을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초소형 위성을 하나 탑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N으로 시작되는 N땡땡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쉽게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년이 됐으니까 한 달 정도 발사가 조금 아마 3월 초까지는 좀 주춤될 것 같은데, 뭐 일정이 아마 4월 초쯤으로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발사는 하게 될 거니까 그때 좀 주목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 또 그 1월 달인가요? 작년 말인가? 그 독자 소형 위성을 발사하려다가 실패한 기업이 있거든요. 또 이땡땡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원래 상반기 또는 올해 안에 다시 한번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 발사체 중심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항공우주라든가 뭐 하나그룹 위주가 아무래도 우주항공 쪽에 가장 좀 핵심이 되는 기업군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그룹 쪽의 밸류체인 기업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봇이나 우주항공 분야 외에 주목해야 할 섹터가 있을까요? 네, 뭐 우리 지금 주도하는 섹터들의 면면을 보면은 계속 이제 그 주도냐 아니냐의 관점은 앞에 K라는 말을 붙여서 어색할까 아닐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K라는 말을 붙여서 어색하지 않으면 그게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자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일본도 그 대미 투자 1호를 뭐 에너지라든가 히토류 쪽에서 이제 협상을 해서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 무너졌던 제조업을 재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까지 주목을 크게 받는 건 어느 다른 나라, 특히 서방 진영 쪽에 있어서 어느 나라보다도 제조업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한마디로 대박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수십 년에 걸쳐서 제조업 환경이 완전히 이제 붕괴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마가라는 말이 등장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미국의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게 결국 에너지 쪽의 원전이라든가 LNG고 또 조선이라든가 뭐 광물 이런 쪽에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은 아마 조선 원전 이렇게 따져보면 저는 원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뭐 수십 기의 원전을 짓겠다, SMR도 빨리 짓는 쪽으로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닥달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AI는 해야 되겠고 데이터 센터는 지어야 되는데 전기는 없는 게 미국 시점이다 보니까 전기를 빨리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의 보충을 위해서 원전, 근데 이제 원전은 한 가지 단점이 너무 오래 짓는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것들 좀 보완할 수 있는 건 일부 태양광이라든가 또 LNG 발전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이제 마스가로 대표되는 뭐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력을 미국에다 이식시켜주는 그런 것 쪽에서도 여전히 투자 아이디어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역시 전기는 만든다. 근데 미국은 땅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배전 쪽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섹터도 여전히 3, 4년째 일감을 쌓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로 보시고, 뭐 올해 하반기까지 장이 짱짱하게 올라갈 때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심이 되겠으나 그 주변에서 사이드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로봇 항공 외에도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섹터, 그리고 조선,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될 것이고요. 계속 장이 좋으니까 이번에 상법 개정 통과 통해 가지고 자사주 많은 금융 지주 회사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 어디까지 회복된 상태인가요? 뭐 지금 업황은 완전 최고조죠. 예, 지금 흔히 말 수요는 아주 풍부한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HBM4라고 하는 루빈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패키지에 들어갈 고대역대 메모리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레거시 DRAM 쪽에 라인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뭐 HBM만으로 모든 게 작동되는 게 아니고, 옛날 흔히 말 레거시 DRAM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쪽도 매우 중요한데 이쪽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는 또 풍부하게 넘치고 있고, 그래서 가격적으로 지금 뭐 한 달이 멀다하게 30% 올랐어요, 50% 올랐어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그냥 뭐 조금 좋아졌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흔히 말해서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요가 지금 버티고 있고 줄 서서 우리 먼저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0부터 100까지의 어떤 업황의 사이클의 정점을 갖고 말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한 85에서 90 정도까지 부지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이렇게 판단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 나오는 거 보면 사실은 뭐 생산하는 양 자체는 거의 똑같겠죠. 뭐 캐파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건 아닐 테니까 이제 수율이 조금 좋아지면 더 많이 나올 텐데, 최근에 2월 데이터 보면 반도체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0% 정도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객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또 기다려서 우리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비싸게라도 사주겠다는 그런 수요층이 풍부하게 지금 대기 수요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업황 자체는 지금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드려도 좋을 만큼 아주 무르익은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시대 한국 반도체의 구조적 경쟁력은 어떤가요? 뭐 AI 시대 AI 반도체라고 하면 지금 고대역대 메모리, 흔히 말해서 HBM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너무 다행인 건 전 세계에서 H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사밖에 없다는 거고, 뭐 D램의 경쟁률과 시장 점유율과는 조금 다르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뭐 80에서 85%쯤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이쪽에 고부가 가치죠.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률 소개되는 거 보면 보통 60에서 70%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기도 한데 거기에서 또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AI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용 그 서버용 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발군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판단드리면 되겠고요. TSMC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그동안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게 사실인데, 최근 이슈 보면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수율이라든 가동률이 한 80%까지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TSMC의 많은 물량을 빼앗겼지만 거기에서 또 남는 오더들이
삼성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쪽도 장기 계약을 해서 좋은 어떤 레퍼런스를 가진 것도 특징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뭐 메모리, 비메모리 가릴 것 없이 AI 쪽에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위상은 최상위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뭐 지금 엔비디아가 어쨌든 주 수요층이다 보니까요. 뭐 어디가 갑이냐 을이냐 이거에 따라서는 결국은 우리가 엔비디아 요구대로 해주는 것 같지만, 엔비디아도 사실 그런 가속 패키지라든가 이런 걸 팔매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물량을 대주지 못하면 이 좋은 시기에 많은 물량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니까, 마치 네덜란드 기업인가요? 그 EUV 쪽에 그 전설적인 장비를 만드는 ASML 같은 그런 느낌으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추앙받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의 흐름대로라고 하면 뭐 TSMC를 넘어서 엔비디아보다도 순이익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가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그 말은 저는 절대 뭐랄까 반대라고 말씀드릴까요? 반도체 주가가 작년보다 비싸잖아요. 뭐 훨씬 올랐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작년 여름 시작 전에만 해도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6만 원 가던 시기였는데,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보면 19만 원대 후반까지 갔으니 당연히 비싸 보이죠. 앞에 일자가 붙은 것도 그렇고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역시 작년 여름에 20만 원대 하고 있던 하이닉스가 오늘 100만 원 아주 근접하는 수준까지 나왔으니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계속 요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 그대로 그거예요. 주가는 3배, 4배 올랐는데 작년과 올해 사이에 이익 추정치는 5배, 6배 올라 있거든요. 그거는 이익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전망보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속도감이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선 그냥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의 비싸다, 이거는 인정. 그렇지만 실적이 그거 이상으로 훨씬 더 높은 배수로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속도감이 오히려 더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뭐 내년도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벌어들이는 예상 순이익,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보면 퍼가 한 3점대 후반에서 4배 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뭐 어떤 웬만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잘 번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PR 단위로 계산해보면 5배 이하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면 여전히 비싸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투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지금 AI가 역시 이제 버블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업황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편중돼 있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제일 큰 문제거든요. 한마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이 정도까지 장이 올라왔는데, 이 녀석들이 예상되는 순이익에 대한 그것들을 분기마다 맞춰주면 좋은데, 혹시라도 이제 삐끗하게 되면 아마 큰 조정이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막 대기 수요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캐파를 좀 늘리게 됩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공장 증설하고 새로운 라인을 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또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공교롭게도 수요랑 공급이 일치하거나 또 공급 우위의 시장에서 수요 우위로 바뀌게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하락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서, 아마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정도의 그 객단가 ASP가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좀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황금알을 낳는 오리 같은 개념이기도 한데, 계속 줄 서서 기다리라고 하고 느리게 계속 공급을 계속 해줄 거냐, 아니면 한꺼번에 공급 라인을 뚫어서 그냥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왕창 라인을 벌려가지고 한꺼번에 공급해 줄 거냐라는 관점인데, 항상 후자의 관점에서 결국은 결론이 나는데, 그러고 나면 반도체 사이클이 좀 꺾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만사 형통이라고 얘기 들어도 좋은데요. 올 하반기, 빠르면 하반기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 정점을 지났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작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상황에서는 5배, 6배 정도의 영업이익의 점프가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상승이 나와도 괜찮은데, 내년도가 올해보다 더 늘어나긴 하겠으나 늘어나는 이런 그 비율 자체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증가율이라고 하죠. 이건 줄어들게 되면 주가가 벌써 커브상으로는 정점을 지날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 종목 선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별 종목 선택 시 체크해야 할 지표는 무엇인가요? 네, 지금 사실 반도체 그러면 늘 이제 질문 받는 게 삼성자 하이닉스가 좋아요?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이 좋을까요? 소부장 안에서는 또 어느 쪽을 살까요?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많이 좀 질문이 있으신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형주, 그러니까 소형주 이렇게 뭐 이분법으로 구분해서 보면 여전히 중소형주보다 칩메이커인 대형주 삼성자 하이닉스가 수익의 어떤 상승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아직까지 저평가 영역에 우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대형주가 중소형 또 소부장 기업들을 압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삼성자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더 앞으로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항상 삼성자 하이닉스에만 이제 취향이 있으신 건 아니라고 보고 소부장 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라인을 까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장비 쪽 관련된 기업들을 먼저 보시는 게 우선하고요. 그리고 이것들 장비를 늘리고 또 관련되는 이제 장비를 더 넣기 위해서 증자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캐파를 늘리는 기업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캐파가 완성되는 시점에는 그 관련되는 이제 상위 하청을 주는 업체 입장에서 당연히 약속이 돼 있는 것들을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부장 업체들 중에 좀 유독 단위를 좀 투자해가지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기업들, 그것들이 완성되는 시점 한두 달 전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굉장히 그 수주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좀 경쟁업체들을 동반하는 섹터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서 제일 원탑이다 이러면 좋겠지만 삼성이다 하이닉스는 밸류체인에 있으면서 다른 업체들이 그쪽 분야라든가 섹터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보통 기업들 소개할 때 국내 유일이라든가 세계 최초라는 말을 항상 붙여서 그 기업들만의 기술력을 좀 이렇게 홍보하거나 보여주는 면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삼성자 하이닉스도 물론 지금이야 이제 수익이 잘 나니까 하청업체들한테 이제 빡빡하게 안 굴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업황이 조금 미진하게 꺾이거나 이렇게 되면 항상 또 벤더들 회사들을 이렇게 목재거든요. 너네들 좀 관련돼서 납품하는 가격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겠다. 이럴 때 그래도 좀 덜 압박을 받는 게 나 아니면 안 되는 회사들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압박을 안 받아요. 근데 경쟁이 심한 섹터는 너 아니면 다른 애가 있다라고 해서 명분을 삼아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각종 섹터에 있어서는 좀 유일한 벤더로서 작용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반도체 랠리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격 목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1년 정도 삼성전자 흐름 보시면 삼성전자가 작년 여름 전에 한 5만 원도 왔다 갔다 할 때쯤 보면 목표가 7, 8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가격이 한 7, 8만 원 되니까 이제 목표가가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근접하니까 12만 원 되고 12만 원 올라올 쯤 되니까 15만 원 불러대고 있습니다. 최근에 20만 원 근처까지 올라오니까 23, 4만 원 이렇게 목표가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삼성전자 제일 높게 나온 목표가가 29만 원이에요. 하이닉스도 비슷한 어떤 궤적을 따라서 156만 원까지 나온 걸 최고치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일주일 전인가요? 그 최태원 회장께서 올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000억 불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145조란 얘기인데 현재 하이닉스가 한 700조 내외 시가총액이니까 상당히 PER 단이 낮은 편이고 또 그 회장님이 얘기한 게 몇 년 내로 2,000조까지 시가총액이 늘어야 된다라는 이제 기대값을 얘기를 한 거겠지만 저 역시도 좀 비슷한 셈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가격이 오를 때마다 찔끔찔끔 목표가를 올려서 이 가격까지는 가져가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못 팝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그 가격에 한 10% 20% 좀 더 주어가지고 목표가를 올리게 되면 결국 개인 투자가한테 요구하는 건 이 가격까지 오를 때까지 팔지 마라 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예 생각을 좀 바꿔서 가격을 찔끔찔끔 올려서
뭐 오르면 오를 때까지 계속 올리고 이제 낮아지면 또 낮추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내년도에 지금 예상 범위로 나오는 게 삼성전자 심하면 영업이익이 한 300조까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이닉스는 250조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편차가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저는 한 40만 원까지 또 하이닉스는 200만 원까지 아예 최종 목표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근접하면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팔되 사실 그 높은 목표가가 아니면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심장이 떨릴 거 아니에요. 지금 20만 원을 근접하는 삼성전자가 있는데 목표가가 어디에는 22만 원, 뭐 23만 원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 저 정도 붙을 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쫄리실 것 같은데 아예 한 40만 원 그렇게 보고 사실 작년도에 44조 번 회사가 내년도쯤에 예상치가 300조가 나온다고 하면 목표치는 그 정도만큼 두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 들고 하이닉스도 글쎄 올해 안에 ADR을 만약 ADR을 미국에 발행하게 되면 마이크론급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면 지금 가격에서 2배 가격이 가도 과히 비싸지 않은 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누구도 얘기하시지 않겠고 지금 이 가격 얘기하면 아유 말도 안 돼 이렇게들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어차피 시장에서 불러대는 목표가는 가장 보수적으로 부르거나 가장 높게 부른 수치만 기억이 나실 거예요. 40만 원하고 200만 원 꼭 기억해 주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상승세인데요. 지금 한국 증시는 버블인가요? 리레이팅인가요? 작년에 우리 시장이 4월달 바닥부터 해서 한 75% 올랐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1월달에 1000포인트 이상 오르고 하다 보니까 단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런 역사적인 그 상승세를 보여줬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뭐 세계에서도 넘버원 수준으로 세게 오른 한 1년 반 정도, 1년 정도 이제 궤적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버블이다 또는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어디에서 이제 멈출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천을 넘으면서 5천까지 온 것도 기적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케이스도 있고 뭐 6천은 당연하고 뭐 상반기 또는 그 연말 정도에는 한 7천대 후반까지 보는 시각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근거 없이 괜히 그 코스피가 2천대에서 5천대까지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의지 하나에다가 반도체 업종 중심의 이제 그 순이익 늘어나는 전망치 자체가 너무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복합이 되면서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우리 증시가 계속 짓눌려왔던 흔히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작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근까지도 사실 3천에서 4천, 뭐 5천 그 부근까지 오를 때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었는데 막상 지금 5천 넘고 5천대 후반까지 지수가 올라오니까 정말 이런 각도로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갖다 붙여야 되지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저 역시 좀 최근에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버블이라는 거를 뭐 감안해서 가긴 하지만 잠깐 쉬어가고 이런 흐름은 나오겠지만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대전환의 초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지수의 어떤 끝이라고 할까요? 마무리는 아마 상당히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5,900을 돌파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지수가 뭐 6천에 다가설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지난 연휴 끝나고 나서 이틀 동안 코스피 기준으로 3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1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해서 야 이번 주 내로 6자 앞에 보이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관세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란 쪽에 대한 공격 이슈가 낮에 좀 보도가 되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유가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면서 겸사겸사 6천 정도 내외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하루라고 보고요. 결국은 6천을 위로 돌파할 건데 한 걸음에 바짝 오를 거냐 아니면 잠깐 기대 및 또 뭐 약간 뭐 리스크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안고서 2, 3일 뜸을 들이다 올라갈 거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마치 올라갈 것 같았지만 여기에서 한 템포 좀 숨고르기 하는 그런 양상이었다고 보고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앞에 6자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라는 게 3년 전부터 AI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도 공통분모로 나오는 키워드는 AI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지속적으로 투자 경쟁을 벌일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일부 업종의 어떤 산업적인 구조라든가 또 일자리 문제를 좀 터치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AI의 파괴적인 공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더 불거져가지고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뭐 방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시키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걱정이 좀 커지는 상황이 되면 AI가 아무래도 큰 좀 장벽을 만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지연되느냐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전보다 흔히 말해서 레거시 디램 가격이 뭐 많게는 한 7배 올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작년도 25년도 실적도 매우 좋았지만 올해 예상치가 작년에 보통 4배에서 5배까지 예상이 나오거든요.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 지금 관련되는 칩메이커들은 이 숫자가 연말까지만 가준다고 하면이라는 뭐 조건을 갖다 붙이면 엄청나게 정말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런 조건들이 수렴을 하고 AI가 여전히 건재하고 경쟁 위주로 간다고 하면 뭐 끄떡이 없겠습니다만 아마 기중간에 분명 AI 굉장히 도전적인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디램 가격의 어떤 가격을 해치는지 안 해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금리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트럼프 정부는 계속 추구하는데 일부 위원들 중심으로 금리 인상 이슈까지 나왔다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 쪽으로 분위기가 돌게 되면 지수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동 쪽이라든가 지역적인 리스크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느냐 아니면 휴전 단계로 가느냐에 따라서 관련되는 산업적인 움직임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 장세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사실 그 코스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제 따라서 추정하시는 분들이 많긴 했지만 사실 기사라든가 뉴스에 부각되는 것들은 개인들이 코스피의 상승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라는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개인들이 이번에 2,000대에서 5,000까지 올라가는 코스피의 상승을 많이 누리셨느냐라고 보면 결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초반에 2,000에서 3,000 넘어갈 때부터 코스피의 인버스, 그러니까 빠지는 쪽으로 배팅을 하는 ETF들을 많이 사셔가지고 손해봤다는 얘기 최근에 많이 들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좀 덜 올랐는데 코스닥을 위주로 해서 3,000까지 올린다는 정책적인 어떤 의지를 보이다 보니까 또 코스닥 쪽으로는 굉장히 빠른 개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 양쪽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은 너무 빠르게 대응해가지고 좀 문제였고 또 지금은 이제 올라갈 거라고 하는 어떤 느긋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어쨌든 지수는 굉장히 단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선 지수 게임보다는 지금 장이 어쨌든 순환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어떤 비중 관리는 물론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의 비중을 얼마나 잘 고매점에 그러니까 높게 팔고 낮게 사면서 순환매를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기자금 백조 시대 증권주는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증권주는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호재를 만났다고 볼 수 있어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대기자금의 100조 시대입니다. 사실 예전에 한 3, 4년 정도 지수가 한 2, 3천 정도에 머무를 때는 흔히 말해서 대기자금이라고 해야 한 3, 40조?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어느덧 100조를 넘나드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주식시장이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들어와서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마음먹으신 자금의 성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런 이제 그 후방 대기자금이 풍부하다고 하면 크게 밀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일간 거래대금이 50조에서 60조 원 수준까지 나오고 있어서 역시 과거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인데 아무리 저렴한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증권주 입장에서는 역시 거래대금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크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현재 또 신용공여 잔고가 최대치에 이를 정도 30조 원이 넘는다 수준인데 예대 마진이 상당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최근에
증권주들의 그 손익 자체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일부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웬만한 중견 은행급의 손익을 보일 정도로 많이 버는 증권주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징인데, 지금 장세가 꺾일 것 같아도 제 생각엔 당분간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증권주들의 손익이 좀 좋아지는 추세는 뭐 이번 하반기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임박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자사주가 많은 증권주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대신증권 같은 경우가 또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주주환원 정책을 세게 발표를 했는데, 아마 이게 같은 업종 내에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너도 나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아서요. 증권주 전반이 주주환원의 어떤 대표적인 섹터로 부각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증권주는 실적과 모멘텀의 어떤 두 가지 호재를 갖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보면 증권주의 상승세는 뭐 시장하고 사실 궤를 같이 한다고 보겠는데요. 시장이 결정적으로 꺾이지 않으면 그 흐름과 추세는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장세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나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속도의 문제겠죠. 작년 4월 달 이후에 2200대 지수에서 5900대까지 무려 3700포인트네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이 올랐죠. 6000포인트라는 뭐 미중유의 어떤 가격까지도, 지수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급하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속도에 따른 속도 조절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AI와 관련해서는 역시 뭐 각 그 빅테크들이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경쟁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도태되거나 또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가차없이 시장에서 좀 내치는 분위기도 나올 것 같고, 그것들이 AI의 버블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위기도 나올 것 같아서, 결국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인 AI가 경쟁의 지속이냐 아니면 버블의 터짐이냐, 이런 쪽의 양갈래 해석에 따라서 시장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이고요. 뭐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 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연준 의장이 5월 달에 바뀌고 나면 아마 봄까지는 좀 동결이 되는 분위기일 것 같고, 아마 6월 달 정도에는 빅컷 할 수도 있거든요. 금리가 빨리 내려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원하는 한 1%급의 인하가 나오면, 그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공교롭게 이번 주말 앞두고 미국의 금요일 밤에서 이제 그런 이슈가 보도가 되었는데, 뭐 사실 미국장 자체도 그 이슈를 그냥 장중에 소화하면서 무난하게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몇 달 전부터 공언을 한 대로 대법원의 판결이 무효로 나와더라도 뭐 플랜 B를 통해 가지고 관세 정책을 이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뭐 발표가 나자마자, 판결이 나자마자 그런 식으로 또 맞대응하는 플랜 B의 어떤 관세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각국의 또 반응도 그래요. 일부 뭐 다국적 기업이나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은 일부 소송을 준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트럼프가 이제 막 나가는 건 조금 제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사실 명분은 대법원에서 세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바뀌는 것도 없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어떤 대응책에 대해서도 별로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냥 3월 9일까지 한도로 해서 대미투자 특별법에 대한 뭐 통과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고 보기 때문에, 판결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알터니가 빠졌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관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된 건 잘못됐다는 것 자체지만, 관세 부과 자체를 무효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바뀐 건 없다는 시각이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어떤 금액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가망한 그런 섹터들 고르는 문제는 아마 3월 9일 정도 지나면 몇 가지 지금 미국에서 우리 쪽, 특히 이제 한국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그런 섹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원전이라든가 LNG 투자라든가 뭐 히토류 쪽이라든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저는 크게 한 4가지 그런 섹터들을 미국에서 가장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 증시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떤 장인가요? 사실 뭐 25년도부터 이미
정말 큰 상승세가 나와서 와 이렇게까지?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정말 흔히 말해서 뭐 동남아 증시보다도 평가를 못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좀 디스카운트 영역에서 이제 깨치고 올라가는 영역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좋은 업종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앞에 K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정말 K 스탁, 뭐 K 증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최근의 상승세가 놀라운데 이게 비단 뭐 일부의 그냥 뭐 정책적인 어떤 의지로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너무나 세계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돈을 잘 버는 기업으로 변모가 되면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의 어떤 팩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만약 뭐 AI가 버블이 터지지 않아서 올해 말까지만 가고 내년까지도 예상하는 순이익 정도의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지금 누구도 잘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코스피 만 시대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코스닥 3000 지금 보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 밀레니엄 시대가 열린다고 했던 1999년도에 너무 옛날이라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코스닥 지수가 무려 2920포인트까지 올랐었거든요. 지금이 1000포인트 내외, 뭐 1000포인트 조금 넘어서 이제 언제 3000 가냐 그러는데 99년도에도 1년 만에 1000포인트 안 됐다가 2900까지 올랐던 예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의지는 코스닥으로 코스닥답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99년도의 스피릿을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는 의지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드리고 갖고 계신 뭐 주도 업종이 만약 지금 시류라든가 주도 섹터의 범위라고 하면 쉽게 놓치시지 말고 조금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그런 좀 배짱을 부리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 3000 숫자만 보면 과장된 이야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도 근처까지 가지 않은 지수라고 하면 뭐 허황되다는 말이 뭐 과하지는 않은데 19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가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예전에 배호황을 보이면서 2900대까지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부의 코스닥 3000이라는 어떤 정책 목표는 그때 수준을 살짝이라도 넘어보자 이런 아마 광대한 목표 상황에서 아마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단기 목표로는 이루기 어렵죠. 지금의 코스닥 기업들 가지고 뭐 2, 3년 내로 실적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한 100조 이상 나오는 그런 영업이익의 합산을 통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크게 좀 올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만 예전에 올해 이제 99년도에 역시 벤처기업 활성화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것과 또 밀레니엄 시대의 어떤 오픈이라고 하는 차원의 어떤 시대 상황이 맞아 돌아가면서 1년만 해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봐선 한 번 처음에 시작해서 하는 게 어렵지 옛날에 갔던 사례가 있으면 뭐 좀 모방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20 몇 년 전과는 또 다른 개인 투자가의 어떤 자금의 어떤 풍부함이라든가 또 성장 산업에 대한 상장이 확대된다고 하면 저는 뭐 3천을 딱 찍는다라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속도감 있게 정책적인 어떤 배려라든가 아니면 지수의 랠리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유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랠리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사실 흔히 말해서 알맹이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비교를 많이들 하시는데 하이닉스 전체 시가총액하고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600조 원대 흐름인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하이닉스는 한 150조 내에 벌 텐데 코스닥은 다 합쳐도 한 2, 30조 벌까 말까거든요. 하이닉스의 턱없이 모자라는 영업이익을 전체적으로 다 합산을 해도 그렇게밖에 안 나올 텐데 시가총액은 비슷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이닉스가 더 가면 더 갔지 코스닥의 지수가 올라가기에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그거는 이제 정부의 의지라든가 최근의 정책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는 동전주 폐지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흔히 말해서 약간 내용은 없는데 굳이 그냥 코스닥 안에서 자리를 또아리 잡고 있는 그런 기업들 지금 한 200여 개 남짓 된다고 하죠. 액면가 미만의 기업을 빠르면 7월부터 빠른 속도로 좀 내보낸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그 정체되어 있는 자금들이 또 우량주 쪽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지수가 좀
붐업되는 그런 효과도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 코스닥 업그레이드거든요. 그건 이제 모자란 기업들의 빠른 퇴출도 하나 있지만 우량한 기업들로 굉장히 선순환을 빨리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IPO를 준비하거나 아직 생각이 없는 기업들도 노크를 해가지고 코스닥에 와서 역할을 좀 해야 이렇게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조단위급이 흔히 말해서 대여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량한 기업들, 돈도 벌면서 덩치도 제법 크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코스닥에 유입되면서 코스닥 150 지수를 형성하는 기업들의 어떤 면면이 근본적으로 좀 체질이 변화되는 거, 이렇게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런 어떤 의지가 확인이 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그 5% 이상 오를 때 발동하는 사이드카라고 하는 비상 사이렌이 최근에 2번이나 발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작년에 보면 코스피보다 반밖에 안 올랐어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정책적인 어떤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니까 시장이 안 오를 것 같아도 5%씩 올라가는 것들 최근에 2번이나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폭발적인 자금 유입과 정책적인 유인 효과가 합산이 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코스닥 150의 지금 구성을 보면 바이오 쪽이 한 40%쯤 되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바이오는 여전히 이게 뭐 누가 노력한다 그래서 숫자가 갑자기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바이오에 대한 환상을 갖게끔 만드는 건 정책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투자가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속는다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보다 더 높은 가치의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걸 억지로 뭐 싫다고 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저는 충분히 코스닥이 릴레이팅 되는 그런 상황들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3천을 가로막을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뭐 방금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이 없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예전에 실적은 모자란데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뭐 사실 코스닥 기업은 아니지만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도 5년 전에는 PER 단위 한 100배 이랬거든요. 그랬을 때도 삼성전자급으로 올라간다 이런 시장의 전망과 또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면들이 나오곤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없는 성장주가 올라가는 게 뭐 한켠으로 보면 결국은 저러다 이제 큰일 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이제 버블이 터지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이번에 코스닥을 코스닥답게 만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올리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뭐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 일단 코스닥이 제자리를 잡고 또 우량한 기업들 위주의 럭셔리 시장이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정책적인 접근이 일어나게 되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정책적인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리스크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 최근에 사실 우리도 반도체 빼면 뭐 이번 4분기 실적이 어려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가 또 인플레가 자극되면서 경기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국면들이 빨리 오게 되면 아마 코스닥 3000이라고 지수가 가는데 큰 장애가 생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투자 지수 ETF vs 개별 종목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사실 코스닥에 한 2,000개 가까운 기업이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관련된 종목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기업이 반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어디에 잠깐 노출이 된다든가 옆에서 누가 좋다더라 해가지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투자한다는 게 어려운 게 코스닥이에요. 그래서 남들도 나도 잘 모르니까 거기에서 이제 깜깜이 투자라는 면에서 또 하나의 기회인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면 주가의 변동성을 견디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시장에 좀 접근이 많이 경험치가 없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수라든가 업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도 다시 보면 지수를 어떻게든 1000대에서 3000으로 보내겠다는 목표가 나오는 것이지 어느 종목이 주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종목들이 3, 4배 올라갈까 이거보다는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좀 대업급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에 대한 전망치에 대해서 많이 좀 가중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찌됐든 뭐 코스닥 그 지수를 중심으로 한 ETF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것이다, 올라간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종목이든 상관은 없으니 지수가 올라가는데 역할만 되면 된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지수라든가 종목, 업종 중심의 그 ETF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마 경험하시면서 이제 ETF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나 아니면 좀 지식을 얻게 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발견이 되시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종목과 지수의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종목이 앞선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이력이 쌓이시고 나면 개별 종목 단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이제 후행되는 투자의 패턴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3000 시대에 살아남을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아까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기업이든 업종이든 섹터라든가 뭐 테마 앞에 K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어색하지 않은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 시장을 망라해서 코스피, 코스닥의 어떤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 K자 붙여서 이게 붙이는데 약간 좀 어색하다 아니면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 이 종목들 굳이 여러분들께서 세계적으로 통할 기업도 아니고 어느 밸류체인에 들어가서 옹골차게 역할을 할 기업도 아니고 도대체 업종 내에서 대표주도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냐라고 하는 걸 다시 매일매일 되짚어 보셔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0대 초반에서 3000까지 지수가 오르는데 역할을 해줄 것들 뭐 일단은 저는 무조건 코스닥 150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는 기업들이 우선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뭐 미국도 다우 1000에서 만 시대 열릴 때 니프티 50라 그래서 똘똘한 업종 대표주 50개가 주도하는 장세였거든요. 지수가 어차피 2배 내지 3배 간다고 하면 저 아래 쭉 줄을 세웠을 때 500등 바깥에 코스닥 기업들이 갑자기 10배 올라서 지수의 그 영향력이 커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현재 코스닥 150이라 그래서 시가총액 150개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중대형급의 기업들이 2배, 3배 오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는 관점이고요. 근데 이미 그런 정도의 어떤 위치에 올랐다는 얘기는 매출도 상당히 그래도 해마다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으로 좀 인정받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또 뭐 배당 관련된 뭐 분리과세 이런 이슈에도 보면 주주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성실하게 시장에 대응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같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이런 몇 가지 기준에 입각해가지고 유니크한 또 시장에서 세계 최초라든가 국내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달 만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3000의 그 코스닥을 이끄는데 주도하는 기업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드리겠습니다. 코스닥 3000을 전제로 한 개인의 실전 전략은 무엇인가요? 사실 방금 질문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데요. 코스닥 3000이라고 하는 건 시가총액이 한 2000조까지 이른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대단한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나 내년 정도 보면 코스닥 종목의 합산 영업이익이 사실 몇십 조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바탕으로 2000조까지 되려면 상당히 부하가 걸리는 문제거든요.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코스닥의 물갈이가 되게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닥 150 위주의 종목들의 변화도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은데 코스닥 150을 위주로 해서 붐업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코스피에서 된통 한번 맛보셨잖아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자. 코스피 5000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왜 2000, 3000에서 인버스, 곧버스 치셔가지고 저항을 하셨느냐라는 관점이고 사실 이번에 정책적인 호불호랑은 별개로 제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증시에 대해서 진심이고 진짜 지수를 올려가지고 어떤 재정적인 사다리를 구축을 해보자 이렇게 아니면 국민들의 부를 좀 부동산이 아니라 증권 쪽을 통해 가지고 이뤄보자 이렇게 좀 꾸준하게 할 만한 동력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정권은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호불호와는 별개로 나오는 정책을 좀 진짜 잘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코스닥의 그 지수에 대한 목표치는 3000까지는 바로 무리라 하더라도 최소한 1500에서 2000 정도 가는 지수까지는 인버스, 곧버스 너무 빨리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내에서 분명히 이제 주도하는 섹터들이 있어요.
삼성자 하이닉스가 중심이 돼서 이제 물론 코스닥이 아니지만 그것들이 갈 때 코스닥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서 또 유니크한 그런 기업들, 섹터별로 이 기업밖에 없어요라고 해서 단일 벤더가 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가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내에서 변동성이 크면서도 주도 섹터가 되고 있는 최근의 사례들, 뭐 조광원 섹터도 있었고요.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섹터도 있었고, 앞선 타임에서 말씀드렸던 뭐 원전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우주항공 섹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중요합니다. 이게 우주항공이 제대로 되려면 태양광, 태양전지 섹터도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판단드리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3월달 되면 본격적인 IPO 기업들의 또 도전들이 이어질 거라서 신규 종목들 들어오면 아마 꽤나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신규 종목들은 목표가, 그러니까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결정이 되고, 저는 뭐 약간 이제 경제적인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IPO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놓치시지 말고 받으시면 좋겠다. 한 주, 두 주라고 그냥 이게 무슨 실익이 있어 이러시지 말고요. 항상 받아보시면서 남들보다 더 빠른 IPO 신규로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계시면 앞으로의 제 생각은 있는 기업들 1,800개보다 새로 들어오는 몇십 개 내지는 1, 200개 정도의 기업이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쭉 들어올 텐데, 그런 기업들이 새롭게 평가받을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인물은 빨리 내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알차게 채워가자라는 게 코스닥 3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 신규 종목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전략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두 번째로 뵙는데요. 이 시간 통해서 몇 번 인사를 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응원도 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는 덕분에 생각보다 자주 짧은 텀을 가지고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작년도부터 또 장이 많이 올라올 때 약간의 도움이 되셨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뭐 시장은 제 생각에는 아주 근시안적인 관점보다는 우리 시장이 완전히 환골탈태한다 그런 시각으로 굉장히 높은 목표가가 저 멀리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이면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마음 편히 접근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여러 가지 통로로 봤을 때 여기저기 눌러서 결국은 증권시장 쪽에 통이 되게 되는, 시장의 어떤 자본시장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밀고 가는 분위기가 완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전부터 많은 시간을 이쪽에 있었지만 과거 언제부터도 그렇고 미래 어느 시점에서도 다시 보지 못하는 장세가 이번에 비로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리는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이번 시장에 좀 담대하게 맞서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뵙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말씀 자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